그 사람이 처음 내 부서로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2년 전에 겪은 그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번에도 또 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속으로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윌로우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냥 리즈라고 불러요. 런던 시내 중심가 리버풀 스트리트 쪽에 위치한 한 글로벌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이는 이제 33. 커리어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포지션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주로 대기업의 구조 조정, 리스크 관리, 그리고 기업 인수합병 M&A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죠. 근데 그런 걸 이겨내고 성과 내는 데서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전 항상 업무에 있어선 냉철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가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고요. 저희 가족은요, 전형적인 중산층 영국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셨고 어머니는 간호사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은퇴하시고 코츠월드 근처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오빠 한 명 있는데 잉글랜드 북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다들 굉장히 원칙적이고 예의 바른 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늘 타인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특히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는요. 근데 그게 깨졌던 게 딱 2년 전이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파견된 남자 직원이 저희 팀에 합류했거든요. 처음엔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다양한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과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미팅 시간에도 매번 늦고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하루는 책상 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전 회사에서 그런 걸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번은 고객사랑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가 와서 양말을 벗고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 앉더라고요. 영국 비즈니스 매너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바로 인사팀에 정식으로 보고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결국 저 혼자서 다시 다 정리해야 했고요. 그 일로 팀원들의 신뢰도 많이 잃었고 저는 정신적으로 정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시아 남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동아시아 솔직히 말하면 중국, 일본, 한국 다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런 편견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메신저에 인사팀에서 보낸 공지가 올라왔어요. 신규 파견 인력 안내 이민준 한국 HQ. 문서엔 깔끔한 이력서가 첨부돼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 MBA, 한국 본사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근무 중. 솔직히 말해서 이력은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또 아시아 남자야. 지난번처럼 문제만 안 생기면 다행이지. 그게 제 첫 반응이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그가 왔어요. 아침 회의 시간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진짜 TV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반듯하고 단정한 외모에 눈빛은 굉장히 강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이민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발음도 너무 정확하고 어조도 부드러워서 옆에 앉아있던 케빈이 제 눈치를 슬쩍 보더라고요. 근데 전 굳이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회의가 끝나고 그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오늘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미팅할 수 있을까요? 정중했지만 저는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일정 확인하고 메일로 답장 줄게요. 그렇게 그의 첫날은 지나갔고 전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곧 실망하게 될 거라고.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곧 드러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예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머리가 조금 있는 거겠지 하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그는 실수 한 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도 항상 핵심을 정확히 짚었고 누군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날카롭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게 정리해줬습니다. 회의록도 기가 막히게 정리해서 모든 팀원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한 번은 내부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는데 저는 워낙 완벽주의자라서 자료 하나 수정하는데도 시간을 오래 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만든 초안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밀했고 심지어 고객사의 니즈까지 반영돼 있었어요. 그 즈음부터 저도 모르게 그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자세나 시간 관리,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하나가 놀라웠어요. 팀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항상 먼저 나서서 문을 열어주고 식사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물을 먼저 따라주는 세심함까지 보였어요. 제가 알던 그 불성실하고 자기중심적인 아시아인의 모습은 그에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어요. 야근하던 저와 몇몇 동료들은 당황했고 저는 뭔가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 본사와 긴급 연결해 시스템을 복구했어요. 문제 해결에 4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리즈, 오늘 정말 힘드시죠?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그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사람, 내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같은 팀으로 배정되어 함께 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도 있었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야근을 같이 하는 일도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출근했는데, 그가 조용히 제 자리에 생강차와 감기약을 두고 갔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 미소를 보였던 것 같아요.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어요. 점심시간에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먼저 자리를 내주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오늘은 어때요? 하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보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는 영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줬고 저도 그에게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유머 코드도 은근히 잘 맞았고 음악 취향도 비슷했어요. 그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저도 피아노를 배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느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늦은 밤 프로젝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였어요. 저희는 근처 펍에 들러 맥주 한 잔을 했는데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리즈, 나는 당신이 처음에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나를 다르게 봐줬으면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이상하게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를 색안경 끼고 봤어요. 그는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조심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당신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민준. 그날 이후 저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늘 설레는 만큼 예기치 않은 불안을 동반하는 법이죠. 저희는 연인이 된 이후에도 회사에서는 프로답게 행동하려 노력했고 다행히 팀원들도 저희 관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일은 여전히 바빴고 야근도 잦았지만 퇴근 후 함께 먹는 간단한 저녁 한 끼나 주말 아침 햇살 아래 걷는 하이드파크의 산책은 제게 정말 큰 위로였어요. 하이드파크를 걷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민준 씨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데이트 코스를 준비했어요. 리즈, 나만 따라오면 돼요. 그가 먼저 데려간 곳은 포토벨로 마켓이었습니다. 빈티지한 골동품 가게들과 골목마다 펼쳐진 향긋한 빵 냄새, 작은 거리 악단이 연주하는 재즈 음악까지 그날의 분위기는 마치 영화 같았어요. 저는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찻잔 하나를 가게 유리 너머로 바라보다가 민준 씨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사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침마다 이 컵으로 차 마시면 나 생각날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그 따뜻한 배려가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이후 그는 저를 리틀 베니스 쪽으로 데려가 운하를 따라 산책했어요. 우리는 물결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는 배들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작은 보트 카페에 들어가 라떼와 레몬 케이크를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 공간의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데이트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일을 마치고 나올 시간에 맞춰 사무실 앞에 서 있었고
손엔 붉은 장미 한 송이와 작은 초콜릿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묻자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리즈가 있어서 좋은 날이에요. 그날 저희는 윈터 원더랜드가 열리는 하이드 파크로 갔어요. 눈처럼 흩날리는 인공눈 아래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코코아를 마시며 겨울밤을 함께 보냈죠. 민준 씨는 사탕수수를 손에 든 채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고 저는 그의 그런 순수한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걸었고 런던 아이의 불빛 아래에서 손을 맞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괜찮을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 사이에는 추운 런던의 겨울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을 만큼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본사로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듯 들었지만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리즈, 나 한국 돌아가야 해. 하지만 혼자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에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가자. 한국에서 우리 함께 살자. 결혼하자.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한국.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저 뉴스나 다큐멘터리, 가끔 직장 동료들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그곳에 제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 사회가 무척이나 보수적이고 유교 문화가 여전히 깊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시댁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를 더욱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외국 여성들의 고충, 명절마다 새벽부터 시어머니와 전을 부쳐야 한다는 이야기, 결혼하면 여자는 집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들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민준 씨도 제 마음을 눈치챈 듯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리즈, 너한테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느끼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저희는 2주간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정은 서울에서 시작해 경주, 부산, 그리고 그의 고향인 강원도까지 이어졌어요. 이번 여행의 목적은 체험보다는 이해였기에 민준 씨는 흔한 관광지를 배제하고 그가 직접 추억이 있는 혹은 꼭 보여주고 싶은 장소들로 여정을 짰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망원동이었어요. 망리단길이라 불리는 작은 골목에는 감성적인 카페와 수공예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 고양이가 앉아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빈티지 가게에서 1980년대 한국 잡지를 구경하고 좁은 골목 안쪽에 숨겨진 작은 책방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의 주인 아저씨는 영국 문학에 관심이 많아 저와 셰익스피어 얘기를 나누었고 민준 씨는 흐뭇한 얼굴로 제 옆에서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북한산 둘레길로 향했어요. 굳이 산 꼭대기를 오르지 않아도 되는 평탄한 숲길이었고 가을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드는 그 풍경은 정말로 평화로웠어요. 길 중간에 작게 흐르는 계곡물에 손을 담그고 민준 씨가 도시락에서 김밥을 꺼내줬을 때 저는 정말 영화 속 장면처럼 느꼈어요. 그는 말했죠. 서울도 이런 조용한 자연이 많아요.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울의 마지막 날은 익선동 한옥 골목에서 보냈습니다. 관광객은 드물었고 우리는 조용한 전통 찻집에 들어가 국화차를 마셨어요. 노랗게 피어난 꽃이 둥둥 떠있는 찻잔을 들고 그는 제게 속삭였어요. 이곳,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았어요. 경주로 내려가서는 불국사 대신 황리단길을 걷지 않고 첨성대 근처에 있는 작은 자전거 대여소에서 2인 자전거를 빌렸어요. 그리고 유적지보다도 저는 교동법주골목이라는 아주 오래된 양조장 골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민준 씨는 저에게 전통주인 교동법주를 조금 맛보게 했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도토리묵과 마늘부추전을 사주셨어요. 이게 진짜 경주 음식이에요. 라며 뿌듯한 미소를 짓던 그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해요. 부산에서는 해운대 대신 희녀울 문화마을로 향했어요. 자갈치 시장의 북적임보다 바다 위 절벽길을 따라 걷는 고요한 산책이 필요했거든요. 희녀울길의 벽화, 고양이들, 바다를 향한 창이 있는 오래된 책방들 그곳은 정말 동화 속 마을 같았어요. 어느 작은 갤러리에서는 지역 작가가 만든 도자기 전시가 있었는데 민준 씨는 제가 유난히 오래 바라보던 작은 하얀 찻잔을 몰래 사서 여행 마지막 날 호텔에서 선물해 주었어요. 이거 한국의 바다색이에요.
리즈 눈빛이랑 닮아서요. 그날 밤은 부산 영도에서 보냈어요. 대교 너머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이는 75광장이라는 작은 전망대에서 둘이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는데 그 순간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더 낭만적이었어요. 강원도에서는 평범한 해수욕장이 아닌 정동진보다도 더 조용한 부연동 계곡을 찾았어요. 계곡물은 손이 아릴 정도로 차가웠고 새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어린 시절 그곳에서 여름을 보냈다며 작은 다리를 건너는 법, 물장구 치는 법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느 조용한 저녁, 하조대라는 작은 바닷마을의 언덕 위 카페에서 우리는 함께 석양을 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리즈, 나 여기서 아이 키우고 싶어요. 시끄럽지 않고 바다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제 손 위로 떨어지는 따뜻한 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을 본 것이 아니라 민준이라는 사람의 뿌리와 삶의 결을 직접 만지고 체험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한국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일부가 그곳에 뿌리 내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민준 씨의 가족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긴장됐어요. 서양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선택을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집에 들어선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진지하면서도 부드럽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마음을 줬다는데 우리가 어찌 반대하겠소. 이제 당신도 우리 가족이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이 나왔고 모두가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어색함은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민준 씨 누나와는 서로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민준 씨가 제게 물었어요. 한국 어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나 이곳에서 살아볼래.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 하나만으로는 결혼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영국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두 분은 늘 저를 존중해 주셨고 제 결정을 믿어주셨지만 이번만큼은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이라니, 위즈 그건 정말 너무 멀잖니. 결혼도, 삶도, 모든 걸 낯선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잖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민준 씨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지 너무 먼 타국으로 딸을 시집 보낸다는 섭섭함과 걱정이 컸던 거였죠. 저는 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외동딸을, 그것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는 일이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요. 며칠 뒤 민준 씨는 제게 말했어요.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마움과 동시에 긴장이 되었지만 함께 영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작은 선물과 함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민준 씨는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인사드렸고 부모님은 예의는 지키셨지만 쉽게 마음을 여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을 함께 지내며 민준 씨는 묵묵히 아버지의 정원 일을 도와드렸고 어머니께는 한국에서 배운 간단한 영국 요리를 해드리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던 민준 씨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죠. 정말 리즈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외롭게 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민준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한 나라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리즈가 어디에 있어도 제가 그녀의 집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가더라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여긴 언제든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야. 그리고 민준이라는 청년,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분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한국에 오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신 날 민준 씨의 어머니가 공손하게 인사드리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준다면
나라 따윈 중요하지 않죠. 그 순간 양가 부모님이 나누는 눈빛에서 저는 진짜 가족이란 건 국경을 초월하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저를 민준 씨에게 인도해주며 속삭였어요. 이제 넌 우리의 자랑이야. 용기 있게 너의 사랑을 선택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모든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근교의 한옥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고즈넉한 기와지붕 아래 붉은색 꽃과 흰색 리넨이 어우러진 그 공간은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어요. 저는 한복을 입었고 민준 씨는 정장을 입었어요.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감사함,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한다는 확신이요.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제게 직접 만든 반찬들을 잔뜩 싸주셨고 시아버지는 한 손에 국화차를 들고 한국 생활, 걱정 마시오.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라며 다정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런 가족의 따뜻함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늘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시댁 문화만을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결혼 후 저희는 서울 서촌 근처의 아담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골목길 사이로 전통 찻집과 빵집이 섞여 있는 동네는 아침마다 참 매력적이었어요. 출근 전 민준 씨와 함께 동네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일상은 영국에서의 바쁜 아침 출근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주말에는 자주 동네 시장에 갔어요. 재래시장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처음엔 복잡하고 정신없게 느꼈지만 익숙해지니 어느새 단골 아주머니들이 생겼어요. 어머, 며느리 오늘은 깻잎 필요하지? 하고 묻는 말에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요. 회사 생활도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제가 가진 글로벌한 감각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다만 회식 문화나 상하관계 같은 부분에서는 적응이 조금 필요했지만 민준 씨와 회사 선배들의 도움으로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한강공원에서 민준 씨와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잠시 쉬던 중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리즈, 우리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정말 시작한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 살아보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행복해요. 이 나라에서의 삶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때로는 낯설고 아직도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준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 살아가느냐는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두려움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러시아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왜 굳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아마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봤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샤 타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 러시아 출신의 모델이자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튜버예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제 외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형 같다. 눈빛이 만화를 찍고 나왔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림이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2위로 뽑히기도 했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사진 몇 장 올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DM이 수백 통씩 오고 유명 브랜드에서 모델 제의도 들어오고요. 하지만 그런 삶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델이라는 직업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그만큼 외로움과 압박감도 컸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저는 예술을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땐 미술 전공을 꿈꾸며 그림을 매일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평온함이 너무 좋았고 언젠가는 전시회를 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삶이 바뀐 건 사실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올린 사진도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친한 친구가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게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서 댓글이 달리고 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하루 아침에 제 계정에도 팔로워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조용한 학생이었는데요. 그 친구의 SNS 포스트 하나로 제 이름이 러시아뿐 아니라 외국 사이트에도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심지어 한국 커뮤니티에도 번역돼 올라갔고 댓글에는 진짜 실존 인물이 맞냐, 만화 캐릭터가 현실화된 수준이라는 말이 달렸어요.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SNS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직접 찍은 사진들, 제가 그린 그림, 평범한 일상 그런 걸 올렸을 뿐인데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림을 올려도 와, 얼굴만 봐도 힐링된다. 영상을 올려도 근데 진짜 이목구비 실화냐? 그런 댓글들이 쏟아졌고 점점 제 존재가 외모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명해지는 건 좋았지만 그 유명세가 제 내면이 아닌 겉모습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씩 공허해졌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예쁘다는 사실 외엔 관심이 없다는 느낌. 그게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게다가 가족들도 이 변화를 감당하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늘 자랑스러워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으셨어요. 너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해. 진짜 널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예쁜지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는 사람이야. 항상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남동생, 이름은 아르템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린데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인기가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웃기죠? 둘 다 SNS를 하다 보니 같이 브이로그도 찍고 종종 팬미팅도 열곤 했는데 남동생이 제일 잘하는 건 절 지켜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나, 그냥 러시아 돌아와. 내가 좋아하는 보르시 해줄게.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제가 원했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무심코 영상을 넘기다가 BTS Blood, Sweat and Tears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눈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조명, 안무, 의상, 감정선 모든 것이 예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서 K-팝, K-드라마, K-패션,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BTS의 뮤직비디오 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Blood, Sweat and Tears를 반복해서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화려한 무대 뒤의 정교한 연출, 멤버들의 눈빛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선, 음악과 미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퍼포먼스. 단순히 춤을 추는 아이돌이 아니라 무대 위에 예술을 올리는 아티스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그룹도 찾아보게 됐어요. 엑소의 Monster,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태연의 I. 그 음악들엔 공통점이 있었어요. 화려하면서도 슬프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죠. K-팝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가사를 번역해보게 되었고 그 가사 속에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스며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또 한 번 이끌었어요. 바로 드라마 도깨비 1화였어요. 죽지 못해 살아온 900년. 당신은 나의 구원이었소.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배우들의 감정 연기, 영상미, 배경음악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드라마를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션샤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랑의 불시착까지. 심지어 밤을 새워가며 정주행했고 그 안에 나오는 한국의 거리, 음식, 생활문화에 하나하나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기 나오는 분식집, 진짜로 있는 건가? 한국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문화가 있나?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K-패션, BTS를 시작으로 블랙핑크, 선미, 아이유까지 각자의 개성과 감각으로 옷을 입는 걸 보면서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한국 브랜드의 의상을 찾아 입게 되었고 메이크업도
점점 K-뷰티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흔하지 않은 투명하고 맑은 피부 표현, 과하지 않지만 포인트가 살아있는 립,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듯 완벽한 웨이브 머리, 그런 스타일이 저를 더 나답게 보이게 해줬어요. 어느새 한국은 저에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감성, 그리고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리운 느낌이었어요. TV 속 서울의 밤거리,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멍하니 창밖을 보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나도 저 안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와 그 안에 흐르는 고요하고 단단한 문화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러시아에선 사람들 간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반면 한국은 서로서로 챙겨주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나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 그냥 여행이 아니라 조금 오래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한국은 제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되었고 어느 날 꿈처럼 제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뷰티 브랜드에서 전속 모델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오시겠어요? 그 이메일을 읽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어머니께 말했더니 예상외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거라면 해봐. 하지만 내 자신을 절대 잃으면 안 돼. 짐을 싸며 설렜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모든 게 새롭고 두렵고 설레고 그리고 조금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 그렇게 한국에 왔어요.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요. 제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건 서울에 위치한 한 뷰티 브랜드의 화보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 전 메일함을 열었을 때 낯선 영어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Would you like to collaborate with our brand in South Korea? 솔직히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고 넘기려다가 보낸 사람의 도메인을 검색해봤어요. 믿을 수 없게도 그 브랜드는 제가 평소에도 관심 있게 보던 K-뷰티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항공권과 숙소 예약 메일이 도착했을 때부터는 실감이 조금씩 났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 가는 거야? 그때부터는 떨림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본 적은 있었지만 그건 유럽 쪽 단기 여행뿐이었고 아시아는 처음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몇 번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는지 몰라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돈됨이었어요. 표지판에는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권 심사대 앞에서 잠깐 멈춰섰을 때 직원분이 저를 향해 웃으며 웰컴 투 코리아라고 인사해 주셨을 때 왠지 모르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할 때는 공항버스를 탔는데 좌석이 너무 넓고 깨끗해서 마치 비즈니스석 같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대중교통이 낙후된 곳도 많다 보니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숙소는 강남에 위치한 고급 레지던스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푸는 동안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건물들은 높고 빽빽했지만 어딘가 조화로웠고 거리의 불빛이 따뜻했어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 여기 진짜 오긴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건 한국 스태프들의 놀라운 디테일과 배려심이었습니다. 제가 입어야 할 의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제 피부 톤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촬영 전에 조명 체크까지 해주었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지만 동시에 빈틈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프로페셔널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질서감이 있었습니다. 촬영 중간중간엔 통역사가 따로 있었지만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간단한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어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도 거의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한국식 도시락을 주셨는데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맛도 정말 좋았어요. 작은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고 제가 이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스태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오이무침이에요. 좀 매워요. 이건 불고기고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문화를 살짝 엿보는 여행자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며칠은 자유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서울을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맵 앱을 깔고 일단 가장 먼저 간 곳은 홍대였어요. 예전부터 한국 스트릿 패션이 궁금했는데 직접 보니 그 다양성과 개성이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길거리엔 라이브 공연을 하는 청년들도 많았어요. 러시아에서 볼 수 없던 젊은 에너지와 창의성이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삼청동, 고즈넉한 골목 사이로 카페와 갤러리가 이어져 있었고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들어간 작은 전시회에서 한국의 민화 작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진 않았지만 손짓과 미소로 소통하며 한국 전통 미술의 깊이를 느꼈어요. 그날 전시회에서 산 작은 부채는 지금도 제 방 한쪽에 걸려 있어요. 한국을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물건이니까요. 며칠간의 체류 동안 저는 점점 이 나라에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히 풍경이나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 식당에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 대중교통 안에 질서 있는 분위기. 이 모든 게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익숙한 낯섦 같았어요. 처음인데 전혀 낯설지 않은 곳,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화보 촬영 몇 번 하고 돌아가기엔 너무 아쉽다. 조금만 더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 분위기와 감성, 이 조용한 따뜻함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아보고 싶다. 그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이삿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볍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다음 챕터가 한국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 시작이라 두려울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 모든 게 너무 잘 맞았어요.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사 먹는 삼각김밥도 좋았고 동네 작은 카페의 라떼 향도 익숙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진짜 여기 살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천천히 곱씹곤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아예 살러 가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격렬했어요. 식탁 위로 긴장감이 감돌았고 어머니는 식사를 하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다시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여행이 아니라 이민이야. 그 나라에서 내가 혼자 어떻게 산다는 거야?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걱정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 뒤로 며칠간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어머니가 울면서 저를 붙잡고 말리셨어요.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거야. 모든 걸 버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에 혼자 가겠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느낀 감정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끌림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며칠간의 갈등 끝에 결국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묵묵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고 엄마와는 한동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동생 아르템만은 저를 응원해줬어요. 누나, 진짜 가고 싶다면 가. 대신 후회하지 말고 무조건 행복해야 해. 그럼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그 말이 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방을 싸는 동안에도 마음은 복잡했지만 확신만큼은 분명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그곳에 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를 뒤로하고 겨우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말없이 저를 안아준 순간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다샤야, 어디서든 스스로를 잃지 마. 그리고 언제든 돌아와도 돼. 한국에 도착하고 처음 며칠은 말 그대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서류 정리, 숙소 정비, 스케줄 조율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어요. 서울의 하늘은 생각보다 맑았고 거리 곳곳에선 꽃이 피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봄의 색감이었어요. 파스텔빛 건물, 노란 개나리, 벚꽃보다 먼저 피는 매화. 그걸 보고 있자니 내가 드디어 여기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실감났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하루쯤은 꼭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본 유명한 명소는 잠시 접어두고 정말 한국 사람들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향한 곳이 바로 성북동이었습니다. 성북동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과 오래된 한옥이 뒤섞여 있는 동네였어요. 관광객이 거의 없어서 더욱 좋았고 골목 사이사이 숨어있는 작은 갤러리와 독립서점들이 제 취향에 꼭 맞았어요. 공간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책을 한 장 넘길 때마다 창밖으로는 나무들이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감성적인 시간. 거기서 우연히 들어간 찻집에서 말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쟁이 덩굴과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고급 와정과의 조화가 너무 따뜻했어요. 이런 평온함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었어요. 그 후에도 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양양 바닷가 근처에 있는 낙산사에 혼자 다녀온 적도 있어요. 고요한 바다와 절의 조화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고, 기와 위로 떨어지는 햇살,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마음을 다 씻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작은 책방 거리에서는 책방 주인과 30분 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한국 문학을 소개해주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깊게 한국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도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 참 감동이었어요. 그 사이 제 일도 아주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촬영 요청은 계속 들어왔고 한국 브랜드들과의 협업도 하나둘 성사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한국 팬들이 점점 늘었고 가끔은 길거리에서 다샤씨 맞죠? 하고 다가와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놀라고 부끄러웠지만 그분들과의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너무 따뜻하고 진심이었어요. 그날도 그런 하루 중 하나였어요.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 촬영이 끝나고 매니저가 추천한 작은 밥집에 들렀어요. 메뉴는 된장 수제비. 처음 들어본 음식이었지만 국물이 걸쭉하고 고소한 향이 너무 좋았어요. 고명으로 올라간 호박, 두부, 파가 국물과 어우러지며 깊은 맛을 냈고 한 숟갈, 두 숟갈 떠먹을 때마다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도 선명하게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맛, 엄마가 정말 좋아했을 텐데. 아빠는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아르템은 뜨거워도 후후 불며 먹었겠지. 혼자 앉아 먹고 있는데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무도 없는데 가족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오늘 정말 맛있는 된장 수제비 먹었어. 다음에 한국 오면 꼭 같이 가자. 엄마는 화면 너머로 조용히 웃으시며 그래, 꼭 가자.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도 같이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 가족만의 방식이었어요. 많이 걱정하고 많이 사랑하지만 그걸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 한국은 제게 단순한 로망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되어버린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저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웃을 날이 오기를 매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낯설지 않아졌습니다. 사소한 표현 하나, 편의점에서의 계산 방식, 아침마다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루틴까지.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어요. 처음엔 외워가며 연습하던 한국어 문장도 점점 제 말투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인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제가 한국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출연자를 찾는다는 소식이 있었고 제작진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야기, 한국 생활의 적응기, 그리고 겪었던 문화 차이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기대와 동시에 긴장도 되었어요. 녹화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따뜻하게 맞아주는 스태프들의 인사와 MC들의 친근한 리액션 덕분에 저도 점점 편안해졌어요. 촬영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혼자 거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처음엔 부모님이 그렇게 말렸던 나라에서 지금은 방송에까지 나오다니. 그날 방송은 꽤 많은 반응을 얻었고 러시아에 계신 가족들도 영상을 보셨다고 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감격스러웠는지 영상 통화에서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셨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니까 말은 안 했지만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되는구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드려야겠다.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것. 이곳이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선택한 삶의 공간이라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숙소, 일정까지 모두 제가 준비했어요. 그냥 서울의 뻔한 관광지가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된 한국의 속 깊은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의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을 체험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저는 꽃다발을 들고 맞이했어요. 엄마는 활짝 웃었고 아빠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공항은 깨끗하네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 모습조차 반가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상했겠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표현 방식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첫날은 제가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 사무실과 스튜디오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작업에 몰두하는 저를 조용히 지켜보던 아버지가 촬영이 끝난 후 한마디 하셨어요. 생각보다 진지하게 일하는구나. 그 짧은 말에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아버지 시기, 그리고 본격적인 여행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서울 시내는 피하고 서울 근교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을 택했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양평의 세미원이었습니다. 연꽃과 수련이 가득한 정원, 한적하게 흐르는 남한강, 조용한 산책길.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연못 위를 바라보며 이런 곳이 한국에 있는 줄 몰랐어 하셨어요. 도시적인 이미지만 갖고 계셨던 부모님께 한국의 자연과 정서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은 근처에서 나물밥과 된장찌개가 나오는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아빠는 러시아 음식보다 양이 적다고 했지만 식사를 다 마치고는 은근슬쩍 반찬을 더 가져오셨어요. 엄마는 고추장을 조금 너무 넣었다며 땀을 흘렸지만 눈은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남양주의 물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자전거길과 연결된 곳이었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들판과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조용한 강가에 앉아 셋이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데 그 순간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아빠는 그제야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길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겠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겐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숙소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예전엔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걱정됐는데 지금은 내가 참 어른이 됐구나 싶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아버지의 잔을 채워드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더 잘 살아야겠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가족의 추억이 깃든 곳이 되었고 저와 부모님 사이의 거리까지 좁혀준 나라가 되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한국은 제가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공간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제 이름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누구의 딸이 아니라, 누구의 연인이 아니라 그저 저 자신으로 한국이라는 무대 위에서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한국에서 진짜 내 삶을 찾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